진짜 아무한테나 막 빌리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지금 집값이 10억, 15억, 20억 이런 상황에서 돈을 안 빌리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돈을 빌리더라도 잘 빌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이정근 세무사입니다. 집값이 여전히 폭주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의 주머니는 비었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0억 넘은 지가 한참 됐는데 10억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죠. 근데 돈을 어떻게 빌려야 될까? 잘 빌려야죠. 오늘 제가 잘 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작은 차이로 많은 게 갈릴 수 있으니까 돈을 빌리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보세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결과부터 잘 빌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죠. 2억 1,700 그 누구 이름도 아니고 2억 1,700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게 법에서 정한 딱 그 기준인데 특수관계자,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했을 때 1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이자가 1,0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럼 이제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판단할 때 적정 이자율이 4.6%. 그러면 4.6%를 1,000만 원을 역으로 계산해봐요. 2억 1,700이 나옵니다. 그래서 2억 1,700까지는 무이자가 된다는 이런 말들이 떠도는 거죠. 2억 1,700 이하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빌리면 안 될까요? 빌려도 됩니다. 3억, 4억, 5억 빌려도 돼요. 근데 무이자는 안 된다. 그럼 이자를 얼마나 줘야 되냐? 그건 세무사랑 상담을 하세요. 세무사를 찾아가서 어떤 상담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계산이 들어갈 거예요. 무이자를 초과해서 증여세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으로 이자 설정을 해드릴 거고, 그럼 이자를 줘야겠죠? 그 받은 부모님은 또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맡기셔야 완벽하게 잘 빌리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입증을 하는 거죠. 그럼 두 개가 맞아야 돼요. 첫 번째, 실제 빌린 게 맞냐? 두 번째, 그걸 뒷받침할 서류가 있냐? 그럼 제가 서류 얘기 먼저 할게요.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차용증 작성하셔야 되고, 원금 상환 기록 써야 되고, 혹여나 무이자가 아니라면 이자 지급을 했다고 하면 그 이자 지급에 대한 소득세 신고 들어가야 되고, 여기까지 되면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게 본인들이 알고 있는 돈을 빌려준 행위와 이자를 지급한 행위, 소득 신고된 행위가 일치를 해요. 그러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실제 빌린 게 맞냐?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질은 당사자들만 알아요. 부모님이 내가 실제로 2억을 빌려줬는데 이걸 회수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자녀는 내가 이걸 진짜 갚을 건지 말 건지. 근데 본인들은 알지만 국세청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국세청은 당연히 증여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상환 기록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이자라고 했어도 얼마라도 상환 기록을 남겨두시면 국세청이 봤을 때, 아, 그래도 매월 얼마, 분기별로 얼마 상환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아직까지 이거는 빌린 행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조사가 안 나오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5년 계약이라고 하면 계속 그럼 매월 뭐 소액이라도 계속 내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저는 그걸 추천을 드려요. 매월 하든 분기별로 하든 반기별로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방법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내가 빌린 게 맞으니까 어느 정도 상환은 들어가야죠.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뭐 차용증 같은 거 쓰라고 하셨잖아요. 2억 1,700을 무이자로 빌리는 대신 거치기간 3년 두고 분기마다 500만 원씩 갚는다. 뭐 이런 약간 자식이 되게 유리하게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해요. 우리가 뭘 사고 판다든지 빌리고 갚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사실 당사자 간의 자유일사로 약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국세청이 말하는 건 뭐냐면, 매매 행위든 그 차용 행위든 뭐가 됐든 간에 누가 이득을 얻은 걸 과세하는 거예요. PD님이 약간 타이트하긴 했는데, 우리가 뭐 거치를 3년 거치하고 뭐 균등 상환하겠다, 아니면 원리금 균등 상환하겠다, 이런 조건들은 당사자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실제 상환이 이루어졌냐, 이게 결론이에요. 만약에 3년 거치하고 이렇게 하겠다, 저는 그런 분들 본 적은 없지만 하겠다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계약 조건은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지만, 이를테면 상환 기간도 20년, 30년 이렇게 설정해버리면 국세청이 봤을 때 빌린 거야 준 거야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환 기간은 가능하면 한 5년 이내로 설정하시고 원금 상환이 들어가시고 재계약을 하든 갱신을 하시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되죠. 사실 아무나 다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조사가. 이런 경우도 그냥 또 아무나 안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약간 다른 개념인데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얘기는 전체 취득행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차용증에 대한 얘기는 내가 부채를 얼마 기록을 해서 제출을 했으면 국세청에서 부채 사후 관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 출처 조사나 이게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 1, 2년 지나서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너 그때 엄마 아빠한테 2억, 3억 빌렸다고 해서 제출했잖아. 이거 원문 상환했어? 이자 냈어? 속도 신고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하든 말든 도대체 이거는 왜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구시는 건지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저도 답답한데 오늘 PD님 궁금한 게 많으신 거 보니까 집을 사긴 사시려나 보네. 이게 어쨌든 국세청이 보는 모든 시각 자체는 누락된 소득이 있냐 없냐, 누군가 한쪽이 이익을 얻었냐 안 얻었냐, 요걸 잡아내려는 행위다 보니까 기준이 되게 타이트하게 들어간 것 뿐이지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차용증도 쓰고 뭐 다 했어요. 사람이 또 살다 보면 이걸 또 잘 이행을 안 하게 될 수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때. 그럼 이게 또 잘 이행이 안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사후 관리라고 해서 국세청은 이제 전산에 넣어놓고 계속 관리할 거예요. 이 사람이 빌린 돈을 갚았는지. 근데 만약에 사람 상황이 또 바뀌는 거니까 3년, 5년 지나서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뭐 5년이나 아니면 10년 지났을 때 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상환하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때 상환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가서 증여 처리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차용을 하든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적당히 뭉개겠다? 그럼 이제 눈치 게임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 계약을 했고 안 갚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5년째 되는 해에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 한꺼번에 그냥 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꼭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고민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이거 말 안 들으실 분들은 그냥 연락을 주지 마세요. 자, 오늘은 차용증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해봤는데 지금 차용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자기 자금으로는 엄두를 낼 수가 없잖아요.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잘 써서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나 이런 증여세 추징 위험이 없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실 땐 어디다? 엑스퍼트 노년점 이정근 세무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엑스퍼트 이정근 세무사였습니다.